그러면 이제 101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 관련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우리 좀 많이 했던 것 중에서 뭐 곱하면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연습하고 갑시다.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곱할 수 있는 거 두 개. 네. 먼저 일시불에 내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역수가 아닌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이번엔 연금의 내가계수 형태를 좀 잘 보세요.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일시불에 현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수가 아닌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역수를 곱했을 때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1이 되고요. 연내에다가 감기 곱하면 1이 될 거고, 연현에다가 저상 곱하면 1이 되겠죠. 역수니까.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내가계수가 돼요. 이 연금들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계수가 돼요. 내가 현가가 바뀐다. 한 개씩만 바뀌어요.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잖아요. 감채 기금계수는 역수가 아니잖아요. 역수가 아닐 때는 이런 일시불, 역수도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뒤에 게 바뀌느냐 앞에 게 바뀌느냐 문제인데, 일시불 곱하면 뒤에 게 바뀌어요. 근데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앞에 게 바뀌어요. 일시불 곱하면 뒤에 게 바뀌고,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앞에 게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갑시다.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금이 현가계수가 된다니까? 근데 역수가 아닌 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역수가 아닌 이런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돼요. 뭐가 바뀌는지를 꼭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연습 한번 하세요. 현재 주택이 5억일 때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5억이 몇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몇 년 후면, 5년 후면 매년 5%씩은 한 개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됩니다. 연금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돈이 중요하지.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하는 상환 방법은요, 반드시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골 메뉴입니다. 아직도 이런 초보적인 지문에 속으면 안 돼. 원리금 균등일 때만 저당 상수를 사용해서 원리금을 구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연현에다가 역수가 아니네, 저거. 감기 저거. 맞지? 곱하면 일시불에 다 맞았는데, 일시불에 현가계수가 됩니다. 둘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개만 바뀝니다. 일시불로 바뀝니다. 연금의 현가가 일시불 현가가 됩니다. 3번, 아까비, 연내에다가 1년을 그렇지. 연내에다가 1년을 곱하면요, 이 연금들이 현가계수가 돼요. 현가계수가.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식 일일이 다 써가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두 가지 패턴, 아까 연현에다가 곱할 수 있는 거 두 개와 연내에다가 곱할 수 있는 두 개를 기억하셨다가 문제 나오면 적용해 주시는 걸로 저랑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답은 4번. 잔상은 다음에 1이 되고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더해서 나오는 건 요거 빼고도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더해도 1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뭐 더하면 잔상 더하면 1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잔상을 더하면 1이 되지, 이렇게. 잔상 더해도 1 되고요. 되지 더해도 1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102번으로 갈게요. 102번. 자, 102번에 가시니까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재투자율 하셔도 되고 할인율 하셔도 됩니다.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당연히 내부수익률을 쓰죠. 수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씁니다. 요구수익률. 여기는 없지만 혹시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그래도 요구수익률을 써요. 그러면 결국 할인임금 수지분석법 해봐야 꼴랑 3개밖에 없는데, 수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쓰고요.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가 심했거든요. 앞에다가 위에다가 입 쓰고 밑에다가 추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럼 뭐로 나눈가? 입을 추로 나눈 값인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 추를 보니까 입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을 추로 나눈 값, 출과 입이 바뀌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수년가법은요, 결과치를 합산할 수 있는 합산 원칙, 가산 원칙이 성립이 되는데 내부수익률법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수년가법은요, A와 B를 결합한 수년제 가치는 A 수년가하고 B의 수년가를 합한 값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지문에 가면 틀리냐면요, 혹시 서로 다른 투자한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A의 내부 수익률과 B의 내부 수익률을 합한 값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은 결과값을 합할 수가 없고, 수년가법은 A에 나온 수년가와 B에 나온 수년가가 각각 있다면 그걸 합해서 전체 수년가로 삼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볼게요. A 수년가 20이야. B 수년가 30이고. 그럼 A, B에 둘 다 투자했을 때 수년가는 얼마야? 결과값 합쳐보라니까 50이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내부수익률법은요, A 내부수익률이 15%야. B 내부수익률이 20%고. 그럼 두 개 합쳤을 같이 투자한다고 A, B에 같이 투자하게 되면 내부수익률이 35%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현가법은 결과체를 합산할 수 있지만 내부수익률법은 합산할 수 없다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생각해도 문제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답은 3번. 칭찬해. 자, 내부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서로 같게, 이건 좋았어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여러분들 우리 노래 불렀었잖아요. 뭐요? 순영, 지수 1, 순영, 지수 1, 영감, 왜 불러? 순영, 지수 1. 순영가 뒤에는 반드시 0이 나오고요.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이 나옵니다. 순영가 근방 3cm 근방에 1이 보이거든 즉시 사살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지수 반경 3cm 안에 0이 보이거든 즉시 사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번 더 부를까요? 순영 지수 1, 순영 지수 1, 뒤뜰에 매여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지수 1, 지수 1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틀리면 가만 안 둬 진짜. 5번. 순영가는 뺀 거 맞습니다. 뺀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순영가법에서는 할인율이 뭐라고? 요구수익률이라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입에서 추를 뺀 것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내부수익률법에서만 내부수익률을 할인율로 쓰지 순현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이든 재투자율이든 요구수익률을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요. 좋습니다. 103으로 갑니다. 103. 103은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냐면요.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나는 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내가 없다 생각하시고 천천 이렇게 네 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 무지성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줘. 그리고 나머지 6천 이렇게 분질러 놔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마지막 돈을 갖다가 지금까지 나온 연금을 갖다가 한번 무지성으로 한번 더 넣어주고 나머지 차익을 해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 1,000만 원은요. 연금의 현가 기준 드디어 몇 년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5년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차익이 아까 얼마 남았죠? 6천만 원은 5년 후의 돈이니까 일시불 현가에서 5년으로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5년짜리 연금의 현가 개수가 4.0이야. 그렇지. 그리고 일시불 현가 개수는 0.7이야. 그럼 요게 뭐 암산을 해도 요거 4천이고요. 요 67에 4,200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는 값이 현금 유입 현가라니까? 그러면 현금 유입 현가가 얼마? 8,200이지. 8,200에서 나간 돈 5천을 빼라 그런 얘기잖아요.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위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5천에서 8,200에서 5천을 빼면 3,200이 되겠지.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다. 요거 1번 지문과 2번 지문 똑같아진다. 이게 원래는 1200, 2200, 3200, 4200, 5200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닦아는 관계 없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봐줍시다. 아시겠죠? 막 이렇게 1번, 2번이 두 개 있는데 하고 지랄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시겠죠? 미안합니다. 네. 하여튼 미안합니다. 백사. 백사는 여러분들, 백사. 백사는 값 아래 조건으로 10억을 투자했는데 이에 관한 산출값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선물처럼 답 바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대부비율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비율은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거든.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부동산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지분 투자액이 8억이야. 그러면 전체 부동산 10억 중에서 남의 돈이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비율이에요. 얘는 몇 퍼? 20% 해야 됩니다. 20%. 틀렸어요. 선생님, 그럼 과연 2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25%는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 뭔지 아세요? 내 돈분의 남의 돈이지. 지분분의 부채.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가 아니라 지분분의 부채. 아까 지분이 얼마라 그랬지? 8억이라 그랬지. 부채는 방금 2억. 지금 부채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안 돼. 10억짜리 부동산 사면서 내 집은 8억 꽂았으면 부채는 2억인 거야. 그럼 8억분의 2억은 4분의 1이니까 몇 퍼? 25%.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원래 20%일 때 부채 비율은 25%가 되거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바로 1번입니다. 그럼 2번부터는요. 제가 식만 좀 빠르게 적어 드릴 건데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총 투자 금액을 총 성소득 순수로 나누어서 유효 총소득 거는 거. 총 나누면 총 나와. 10억을 4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온다고요? 2억 5천이 나온다. 2억 5천.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럼 세전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원리금 상환액이 순영업소득이 얼마야? 2억이에요. 그럼 얘가 5천이겠네? 오케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야? 2천입니다. 그럼 이건 1억 8천이겠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번 채무불이익률은요.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얼마분에? 2억 5천분에 영업경비가 5천, 부채 서비스액이 7천, 1억 2천 하시면 되겠네. 28번 나올 거예요. 3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분 환원율은요. 지분 배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그럼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이거든요. 아까 지분 투자액이 얼마? 8억. 세전이 얼마? 1억 8천. 이렇게 하면 아마 0.225, 22.5% 나올 겁니다. 순소득 승수는 순분의 총이거든요. 순분의 총. 순분의 총. 아까 순이 얼마였지? 2억. 총 투자액 10억 하면 5가 나올 겁니다. 5번 유명합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아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지금 얼마였지? 2천이었나? 2천. 2천. 그리고 순영소득 얼마? 2억. 당연히 10이 나오겠지.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사실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부빌 부채비율에서 일단 한번 걸러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105로 갑니다. 105.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네요. A씨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 없는 말이고, 5억을 대출받았다. 이게 중요하겠네. 이때 다음과 같을 때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의 결만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 방법이 뭐예요? 원금 균등하고 무슨 균등? 원리금 균등일 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일 때 3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일단 원금 균등은 좀 쉬워요. 원금 균등은 빌린 돈 얼마를? 5억을 상환기간 몇 년? 25년으로 나누면 갚아야 될 원금이 2,5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3회차 이자는 제가 10만 좀 써드릴게요. 빌린 돈이 얼마인데? 5억인데. 1년에 갚아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2,500인데. 몇 회차니까? 3회차니까. 두 번만 까진 거거든요. 아직 3회차를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자율 금리 6% 때리면, 요거는 바로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2,700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요거 4번, 5번 중에 해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이것도 충분한 방법이에요. 왜 굳이 3회차 이자까지 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3개 줄여놨으면 얼마든지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굳이 나는 3회차 이자를 구해야 되겠다. 난 3회차 이자를 구하지 않고는 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 1, 2, 3. 원리, 원리. 일단 원리금부터 좀 구해놓겠습니다. 원리금은요, 빌린 돈 얼마에다가? 5억에다가. 자당소득 0.087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4,350만 원이 나와요. 여기 얼마라고요? 4,350만 원이요. 4,350만 원은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얘도 4,350이고 얘도 4,350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 작전이냐면요. 1회차 원금 구하고 2회차 원금 구하고 3회차 원금을 구한 다음에 이걸 뺄 거예요. 원리금을 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계산해서 이자를 구할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저당상수에다가 이자율을 빼요. 0.06을. 뺀 값을 곱해주면요. 즉 0.027을 곱해주면 몇 회차 원금이 나오죠? 1회차 원금이 나옵니다.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5 곱하기 0.027을 한 다음에 곱하기 바로 들어갑니다. 1.06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2회차 원금이 나와요. 곱하기 바로 들어갑니다. 1.06을 해요. 3회차 원금이 나와요. 여기다 바로 빼기 시전을 합니다. 4,350만 원 내주면 여기 딱 튀어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딱 뜨냐면 아마도 2,833만 1,40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까지 약간 무리데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원금 균등의 3회차 이자 구하는 건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그거 공식 입각해서 한번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찍는다 하는 느낌, 아니면 빨리 풀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얼마든지 풀어줬습니다. 어쨌든 약간 시간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은 5번입니다. 난이도 상도 좀 있어야 되니까. 106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금융은 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고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엠바고 때문에 발표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이슈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든 금융기관이든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썩나 봐요.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누가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가 있냐면요. 사업주. 프로젝트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거든요. 사업주 장점이에요. 부의 금융은요. 두 번째, 프로젝트 사업주는 그렇죠. 대출 기업은 또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두 번째, 프로젝트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사업주 장부에는 부채가 안 떠요. 이게 부의 금융입니다. 여러분들, 부의 금융과 비소구 금융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은 맞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돈을 암만 많이 빌려도 사업주 장부에는 부채가 안 뜬다. 이건 오프 밸런스, 부의 금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는 부도 났을 때, 청산했을 때 사업주에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비소구 아니면 제한 소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구 그러면 틀려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금융구조는 이러면 안 되지. 소구 금융의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 제한적 소구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소구 금융의 원칙이나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이씨, 잘못됐네. 4번.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가 회사가 파산, 청산할 때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지. 누구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냐면 프로젝트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하는 것을 비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건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5번. 프로젝트 금융은 위험 분산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참여한다. 이해관계가 여러 명 참여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사업이 신속할 수가 없어요. 사공이 많은데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프로젝트는 안 틀릴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107.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현물 출자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으면요. 현물 출자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지만 최저 자본금 갖춘 후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립할 때 현물 출자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네, 두 번째. 배당. 자, 배당은요. 자기 관리 50, 나머지 리츠들 90인데요. 나머지 리츠들 90인데도 불구하고 초과 배당이 가능합니다. 초과해서 배당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 하나, 자격증 하나, 학위 하나. 자격증은 2개 있습니다. 자격증은 종류가 2개라는 겁니다. 자격증 하나에 학위 하나인데, 자격증 종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밖에 안 돼요. 얘들은 해당 분야에 5년. 그 다음에 학위는 석사 학위 이상입니다. 학사, 전문학사, 고졸 안 돼, 고졸. 중졸, 절대 안 난다, 진짜. 그러니까 석박사만 돼요. 부동산 관련 석박사. 걔들은 3년. 그러니까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이상. 이렇게.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절대 난다, 진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이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4번. 4번을 보기 전에는 요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57에 35, 이렇게. 자기의 설립자 본금이고요. 자기의 최저자 본금입니다. 위탁의 설립자 본금이고요. 위탁 구조조정의 설립자 본금이고요. 위탁 구조조정의 최저자 본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말이 뜨면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런 말이 뜨면 최저로 가라는 얘기예요. 최저로 설립이 아니라. 그럼 50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참 생각하시면 안 되고 57에 35에 해당되는 거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이걸 물었을 때는 그것만 가시면 맞습니다. 이 문제는 4번 책하고 읽을 이유가 없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 구성이라고 그래요. 자산 구성. 자, 빅맥의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빅맥 세트는 빅맥 버거랑 콜라랑 프렌치로이 감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합치면 세트가 8,000원이에요. 8,000원. 근데 빅맥 단품이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7,000원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증권, 그리고 현금. 현금이면 요거는 80. 세트 메뉴. 그 중에서 부동산 내가 써. 이 경우, 부동산은요, 세트 중에서 7,000원이 돼야 돼요. 70%. 그래서 단품 8,000원, 단품 7,000원, 세트 메뉴 8,000원. 세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80%, 부동산만 70%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됐네.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108. 108은 좀 쉽죠? 자, 갑니다. 108.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중압적 관리가 용이한 것은 간접 관리, 위탁 관리 장점이 아니라 자가 관리 장점이고요. 혼합 관리는 안일해지기 쉽고 전문성이 결여된다. 요거는 자가 관리 단점입니다. 자가 관리. 직접 관리, 자가 관리입니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타성이 방지되는 것은요, 위탁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 간접 관리 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거할 수가 있으나 기밀 유지는 좀 곤란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 관리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혼합 관리는 2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요.
불명확해지고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뒤에 건 맞았는데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라고 했었어야 되겠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장단점 많이 했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답은 4번. 109번. 자, 우리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이 있고요. 재건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뭐만 볼 거냐면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정비 기반 시설만 볼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만. 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경우가 있고, 그냥 열악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냥 또 양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요. 열악하면 재개발하는 거고요. 양호하면 재건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극히 열악하죠. 극히 열악하면 재개발이 아니죠. 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죠. 1번 땡. 2번. 부동산 개발의 단계는 우리 7단계거든요. 예, 부타, 금검마 해야지. 예, 타부, 금검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타당성하고 부지매입하고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예, 부타, 금검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흡술 분석의 목적이 나왔을 때는요, 이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흡술 분석은 추세 분석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목적 그렸을 때는 미래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현재까지 나타나면 안 돼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할 때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이 좋아하냐면요. 조합원 부담금 인하되거나 분담금 그렇게 돼요. 용적률 결정되거나 이주비 금리가 하락하거나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건데 기부채납은 조합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감소되는 게 좋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좋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지 그것도 많이 이제 생각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좀 조심합시다. 중공을 했죠. 기속시켰어요. 그리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끝낼 때 뭘 끝났어요? 임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BTO가 아니에요. BT 한 다음에 임차가 떴기 때문에 L, BTL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BTO와 BTO와 BTL 아직까지 구분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10으로 갑니다. 넘어가 버렸네. 110. 자, 부동산 마케팅의 각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STP는 그 STP 뒤에 모음이 나와요. 모음이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이 나와야 됩니다. 프라이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포지셔닝이 나와야 됩니다. 차별화. 2번 포피는요. P 뒤에 L이나 R이 나와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까지는 맞았는데 프라이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드는요. 기아 자동차예요. 좋은 생활, 좋은 차, 프라이드.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 나오면 안 되고 프라이스. 이거 C로 가야 됩니다. 프라이스. 틀렸죠. 아이다는 액션 아니다. 어텐션 나와요. 이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꿔도 안 돼요. 순서가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다는 처음부터 액션 나오면 아니다. 4번. 프로모션은요. 현입주자, 직접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모션은 그 경품 제공하고 광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통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이거는 프로덕트가 맞습니다. 주차장을 지하에 놓고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제품 고급화자는 게 맞아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죠. 우리 그 마케팅에서 나오는 각종 영어 단어들에 대한 순서 그리고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111. 111에 가시니까 부동산 권리 분석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지문들은 다 한 번 좀 읽어주세요. 한 번 좀 읽어주시고 1번에 그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같은 사실관계는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건축물 대장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요거는 교재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 지적도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요. 공법상의 규제 관계. 공법상의 규제 관계를 확인할 때 토지 이용 계획으로 이용계획 확인을 확인합니다. 요 등기부로 확인이 가능한 거 정말 심히 많이 나옵니다. 요 답은 일단 1번 해놓고 등기부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등기부 갑구
그리고 등기부 을구. 각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소유권에 당연히 이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서 빼겠습니다. 압류부터 시작해서 가삼종사가 있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환매가 소유권에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에 다시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탁은 소유권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가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은 등기부 각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또는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등기부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등기 안 해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을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 중에서 구분 지상권이라고 있어요.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거. 구분 지상권은 을구예요. 근데 이렇게 점유권이죠, 점유권. 점유권과 유치권은요 등기 능력이 없어서 등기부 표시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예고 등기 있죠, 예고 등기. 예고 등기는 폐지됐어요. 폐지됐다니까? 그리고 공용 징수, 판결,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등기 능력이 없고, 얘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는 폐지됐고, 굳이 한번 더 얘기하자면,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도요, 등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거, 각구에 표시되는 거, 을구에 표시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구분지상권은 을구, 법정지상권은 요하지 않아. 경매는 요하지 않아. 근데 경매개시 결정은 갑구,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가볼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을구. 일단 여러분들 등기부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좀 빼놓고 시작합시다. 일단 유치권, 점유권은요 등기 능력이 없다니까.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나 분묘지시권 같은 거는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볼 건데 하나는 갑구고 나머지 4개가 을구네요. 가로 시작되는 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갑구고 나머지 싹 다 을구입니다. 임차권 등기, 구분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 요거 나올 때마다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사람 같아. 나오기만 나와봐라, 틀려버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아. 기다렸다가, 나왔네 하고 틀려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또 등기부, 아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토지 이용계 확인원, 그리고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표시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 100%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만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계속 갑니다. 1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유치하게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너무 유치하게 냈나 싶어서 답은 좀 쉽게 줬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푸셨던 분들도 답은 좀 쉬웠을 겁니다. 1번은 감칙 6조죠. 현황 기준의 원칙인데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얼핏 맞는 것 같은데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해야 됩니다. 포함하면 안 돼. 쌤 너무 이거 유치한 거 아니야? 원래 그 시험이란 건 유치뽕. 2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려야 되는 가치를 구분해야 되겠죠. 답이 2번. 답은 쉬웠어요. 3번. 의뢰인이 요청해가지고 조건을 붙일 때는요, 실현 가능성, 적법성, 합리성 검토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만. 4번은 감정평가 절차는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기처대. 그러니까 기부터 쳐대셔야 됩니다. 기 안 쳐대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 상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정 표시로 끝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절차는 1번, 2번, 3번과 마지막 단계만 확인하셔도 객관식은 쉽습니다. 기처대고 결정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척이대하면 안 돼. 기처대야 돼. 그 다음에 기본적 상의 확정 8개 있는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의대, 의대생이 감기 2번 걸립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수. 그래서 실질조사 여부가 아니라 수수료 실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 감기 자실 그러면 안 돼. 의대 감기 자수.
의대생이 감기 2번 걸리고 저 감기 걸렸어요라고 자수해 주시면 됩니다.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자수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답은 2번. 답은 좀 쉬웠죠? 114로 갑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진짜 가격조사. 말도 안 되는 소리. 2번 가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다. 아닙니다. 많이 했었죠. 이제는 현경 일지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경이 이제 그만 일찍 일어나게 일지계 이렇게. 현경이 일지계. 3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면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개별 요인 아닙니다. 지역, 일반 요인도 아닙니다. 지역 요인입니다. 4번 항공기의 주된 감정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그렇지. 원가법은요. 건건항선소에 쓰거든요.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의 소규모니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개사심에서는 해체 처분가액까지는 지문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평가사심에서 해체 처분가액이라는 표현도 본래 효용 가치가 없어졌을 땐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 5번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할 때는요. 도시가 3년이야. 그 밖의 지역이 5년이고 그 이유는요. 도시는 거래가 빈번하니까 3년치 거래 사례만 봐도 충분한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그 밖의 지역은요. 3년치 봐가지고는 거래 사례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5년치는 봐야 된다. 이렇게 3년, 5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우리 부동산 학기는 문제 풀다 보면 3호. 옛날에 저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삐삐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486, 3535 이런 거 막 여자친구한테 치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강의할 때 해도 되나 하는데 뭐 어차피 와이프는 내 강의 보지도 않습니다. 3535. 열렬히 35, 10, 35.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비신도를 만나면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고. 3535. 자, 아까 설립자본금이 3호였습니다. 설립자본금이.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었고요. 자기관리 아니고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은 3억이었습니다. 이때 또 3호가 한번 등장을 하네요. 그죠? 무슨 자본금이요? 설립자본금.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일기 되려면요. 공인중개사 된댔어요? 된다 그랬지. 감정평가사 된댔어요? 된다 그랬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몇 년이고요? 5년이고요. 나머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요? 3년. 이때도 3호가 한번 등장을 하네요. 방금 했던 거.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지역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실거래가라고 쓸까요? 적정한 실거래가는요. 도시지역이냐 그 밖의 지역이냐가 다른데 도시지역일 때는 몇 년이요? 3년이요. 그 밖의 지역은 몇 년이요? 5년이요. 이렇게 해서 3호, 3호를 갖다가 한번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115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5. 다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중 원가법이 주된 건 뭐냐? 자, 원가법은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항, 선, 소입니다. 건건항선소, 이렇게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규모인데 작년 10월 달에 신설된 게 기계기구류가 또 신설이 됐어요. 기계기구류.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1학년도 불구하고 기구류의 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감칙의 신설 조항이 하나 생겼어요. 기구류 원가법 하나 추가해서 건설기계 할 때 넣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답은 2개예요. 기구류 요거 하고 뭐하고요? 선박하고요. 그래서 답은 2개고 나머지들도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상표권 저작권 요거는 수익하는 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비상장 채권 이것도 수익하는 법. 기업가치도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 4개네. 과수원, 동구발, 가수원,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동차도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동산도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줄 몰라. 원가법 주된 거 다 찾아봐라. 거래사례 비교법 주된 거 다 찾아봐라. 수익하는 법 주된 거 다 찾아봐라 한다면 원가법은 아까 2개였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은 보자. 하나, 둘, 3개인가? 3개네. 그 다음에 원가법은 2개였고 임대사례 비교법 1개고 수익하는 법은 4개고 그런 얘기죠. 답은 1번, 16번. 계산 문제죠. 116번.
정액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정액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라. 근데 만년감가 기준이란 말이 나왔죠. 만나이 기준. 그러니까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만나이, 우리 젊어졌어, 그지? 이 만 몇 세냐면 얘가 만 5세예요. 만 5세. 예, 왜냐면 2024년 10월 28일이 돼야지 얘가 이제 술 먹을 수 있어. 6년이 되는 거고. 지금은 만 5년입니다. 신축공사비에다가 요거 100분의 120, 그러니까 1.1을 곱해주고 연면적 200을 딱 곱해주면 200이죠. 제조다원가가 일단 얼마가 딱 뜨냐면 200을 딱 뜨면 제조다원가가 2억 4천만 원이 딱 떠요. 제조다원가가 딱 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빼나 곱빼로 계산하시면 돼요. 빼나 곱빼. 뭐 빼요? 잔존을 빼요. 뭐 나눠요?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뭐 곱해요? 경가연수. 여기까지가 감가수정액이에요. 감가 누계. 그리고 다시 그냥 마이너스 계산으로 제조다원가를 빼주면 마이너스 적산가액이 튀어나옵니다. 2억 4천에서 어떻게 준다고요? 빼기 10%. 10%. 나누기 50. 곱하기 5. 만년감가니까. 다시 빼기 2억 4천 하면 계산기 얼마가 딱 되어있냐면 마이너스 1억 1,840만 원이 뜰 수 있을 겁니다. 1억 1,840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은 6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117. 117은 이번에 좀 유심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딴 식으로 한번 냈어요. 또 우리가 4월, 여러분들은 4월 6일 날 시험을 치고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호 몇 번과 1번과 2번이 경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호 1번, 2번 경합 문제를 한번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기호 1번, 2번 문제가 뜨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용도지역이 중요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니까 준주택 거래 사례인 600만 원을 가져옵니다. 공시가를 가져옵니다. 곱하기 준주거지니까 주거지역 변동률을 곱합니다. 1.03.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상 토지는 기호 1에 비해서 10% 우세하다. 이것만 반영해 주면 됩니다. 기호 2에 비해서 3% 열세한 것은요, 개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호 2는 내가 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1.1만 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밖에 보정을 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50% 증액해서 보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1.5 때려주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600 곱하기 1.03 곱하기 1.1 곱하기 1.5는 특히 개별 요인 비교해서 기호 1과 2와 비교한 것 중에서 통상적으로는 뭐 기호 1, 2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기호 1에 비해서 얼마, 기호 2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내가 기호 1을 선택했을 때는 1번과만 비교하고요. 1번 비교치만 적용하고요. 기호 2번을 가졌을 때는 2번 비교치만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 번쯤 연습은 하셔야 될 것 같다.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118.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답은 3번이고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마지막에 학원을 공부하시면서 감정평가 관련된 공식 정도 제대로 알고 계신지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공식은 없는지 확인하라는 측면에서 내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아요. 알겠어요? 보아요. 적산가액은 무슨 원가에서? 제조다라 원가에서. 제조다라 원가에다가 감가노기를 빼는 겁니다. 적산임료는 재환필? 말도 안 돼. 기기필.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일을 곱하고? 기대일을 곱하고. 기필입니다. 토지가액은 비사지계가 아니야. 비시지계그. 시점 붙여 넣어야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보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시지계그. 이렇게. 수익가액은 순영업소 나누기 기대율.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야죠. 수익임료는 SA. 수필. 좋아. 수필, 에세이, 미셀레니.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수익임료 한 폭의 수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이면은 수필, 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 답은 5번입니다. 119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하는 법으로 평가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죠. 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일단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요. 그럼 뭐가 나오지? 유효 총소득이 나오지. 영업 경비를 빼요. 그럼 뭐가 나오지? 순영업 소득이 나오지. 자, 가능 총소득 얼마에서? 1억에서 5%를 빼요. 500을. 그럼 얼마가 나와? 9,500이 되지. 오케이? 영업 경비는요. 자, 잘 들어요. 화재 보험료하고 재산세는 경비가 맞습니다만 건물주의 개인 업무비와 영업 소득세는 경비가 아닙니다. 경비는 4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얼마고요? 9,100이고 환원율은 토지 이렇게 곱해주고요. 건물 이렇게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거든요. 5, 4는 2고요. 16은 6이니까 결국 환원율은 8%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을 환원율 나누면 즉 9,100만 원을 8% 나눠주면요. 11억 3,750만 원 이렇게 나올 건데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 2번. 좋아요? 좋아요. 네, 마지막 120번.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자본환율 구할 때는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개태법이라고 해서 부채 감당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부대를 곱합니다. 저부대. 뭔 부대요? 저부대.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뭐 분의 뭐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에다가 경비를 좀 처리합시다. 일단 재산세 경비 맞습니다. 화재보험료도 경비 맞아요. 재산관리수수료 대표적인 경비예요. 유틸리티 비용 이거 대표적인 경비인데 소득세 경비 아니고요. 인건비 경비 맞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한번 봐봐. 200, 300, 400, 500, 1,500. 그럼 이거 2,000이란 말이야. 그래서 8,000에서 2,000 빼주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6,000이 나와요. 근데 아까 부채 서비스액이 저기 얼마라 그랬냐면 4,000이라 그랬었거든. 그럼 부채 감당률이 얼마라는 결론? 1.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지? 오케이. 이번엔 대부 비율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분 비율 대 대부 비율 중에서 대부 비율이 40%라고 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대부 비율은 40% 적용하는 겁니다. 0.4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저당 상수는 없고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있습니다. 연금 현가 개수. 연금 현가 개수는 11.1이래요. 그러면 저당 상수는 얼마지? 저당 상수는? 아니 11.11분의 1이겠지. 왜냐면 저당 상수와 연금 현가 개수는 뭐니까? 역수니까. 계산해 보면 대충 0.09쯤 나옵니다. 0.09. 그래서 계산기다 대고 0.09 곱하기 1.5 곱하기 0.4를 딱 때려주니까 0.054, 즉 5.4%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문제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부분 정도는 알 때까지 1분 안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 시험이 진짜 영상 보실 때 준다면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겠다, 그죠? 예,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좀 잘하시고 철저하게 마무리 준비 잘하셔가지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꼭 1차 합격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합격하셨더라도 저 잊지 마시고 간간히 한번 학원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차 합격했다고 1차 선생 개무시하고 걸려봐 진짜. 아시겠죠? 여러분들 합격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동안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해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파워패스